안녕하십니까. 자, 3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2장은 어디 갔냐? 뒤로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끝날 때 말씀드렸죠. 그죠? 자, 뒤로 갔어요. 뒤로. 왜냐하면 우리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1장의 문항수가 좀 15문제라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운 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실무나 그 다음에 뭐 펀드의 구성과 여기는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1장에서 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우리가 쭉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대표 문제를 보면 전 선생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볼게요. 배운 거잖아 이거. 배운 거야. 환매 방법. 자, 환매란 처분에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금전이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두 번째,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뻥치시네. 이 말이 틀렸지. 원칙은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면 안 되지만 어떤 경우라도가 아니라 뭐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예외가 존재하더라는 거잖아요. 예외가. 그게 그 밑에 나와 있는 단기 즉 MMF를 판매한 판매사가 5% 판매 규모의 5%와 100억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판매회사가 집합투자 규약에 정한 환매 가격으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예요.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몽땅 동의하면 금전이 아닌 집합투자 재산으로 즉 실물로 환매 대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갖자 이거야 이거. 전원 동의하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요건 아셔야죠 여러분. 우리 요건 앞에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자산운용사가 환매 못한다. 그럼 이 재산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이건 판매에서 가나 마나요. 그죠? 왜? 신탁업자가 다 갖고 있잖아. 신탁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됐죠? 자, 봅시다. 다음 거 봅시다. 환매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자, 환매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볼게요. 자, 먼저 투자기구에서 펀드가 해산된 경우, 그 다음에 순자산액이 최저 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망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법령에 따른 환매 제한. 그 다음에 이거 되게 길죠, 그죠? 이거 되게 길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길지만 이거 그렇게 보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수익자 명부 또는 주주 명부가 폐쇄 기간에 이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환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 왜냐하면 환매 청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매를 할 수 있다로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대표용 문제가 이번에 두 개에 들어가 있어요. 세금에 대한 겁니다. 세금에 대한 거는 우리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펀드는 어디다 써야 되지? 자, 여기다 할게요. 오케이. 펀드는요. 펀드 이익을 뭐로 볼 거냐? 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배당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생각해 봅시다. 펀드라는 게 간접 투자 아닙니까? 그럼 주식 투자랑 똑같으니까 얘는 뭐로 보는 게 적당하겠어요? 그렇죠.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이게 적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어떻게 보면 펀드고 어떻게 보면 저축성 박쥐 같은 놈이거든요, 이놈이.
이걸 저축성 보험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자 소득이 되는 거고요. 자, 얘를 펀드라고 본다면 배당 소득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펀드에서 제외해서 이럴 때는 펀드가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보고 보험의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액보험은 그 특성은 펀드의 성격도 갖고 있고 보험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과세할 때는 보험으로 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번 쌤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조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식회사가 아니죠. 그럴 때는 신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럴 경우에는 회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형은 회사로 가고 회사형이 아닌 조합은 신탁으로 간다. 그 얘기고요. 변액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보고 과세할 때는 펀드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인데 펀드의 경우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때가 수입 시기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를 수입 시기로 간주하는 것은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투자 신탁 외의 신탁, 예를 들면은 뭐 재산 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정 금전 신탁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펀드의 경우에는 소득이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때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세금이잖아요. 세금 아까 보세요. 자, 세무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본다 그랬냐면 배당 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따라서 소득을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때로 하면 배당이 아니죠. 그럼 뭐로 봐야 돼요? 배당으로 분배되는 때로 봐야죠. 분배되는 때를 수입 시기로 봐야지 배당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투자 특약으로 그 돈이 이익금이 원본으로 전입되는 때에는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아무튼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거죠 뭐. 잘도 걷어가지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주제가 총 18가지가 있고요. 이 18가지를 제가 2강 동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 앞부분의 1강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빠를 거예요. 왜요? 앞에서 했던 거니까. 자, 이런 건 안 한 거죠. 그죠? 요것도 했다. 요것도 했다. 그죠? 요거 우리 앞부분, 1강 앞부분에서 했던 거예요. 가봅시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차이가 뭐냐면요. 보세요. 이 차이가 미리 자금을 모집하느냐 아니면 판매사가 자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팔아먹느냐 이거예요. 자, 다시요.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자들한테 사세요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증권사가 판매사인 증권사가 물론 판매사는 제가 계속 증권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전 증권사 출신이라는 거고 은행과 보험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업자 계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의상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판매사로 갈게요. 자, 판매회사가 싸그리 자기가 가져다 놓고 그거를 분배하는 방식, 그러니까 매각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벌써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무슨 이름이 나왔냐면은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모집하는 거니까 모집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다 사다 놓고 그거를 팔아가는 방식은 파는 거니까 판매, 매출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두 개의 차이. 그래서 그러면 자, 시험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집식과 매출식 중에서 판매 회사의 부담이 더 큰 게 뭐냐 물어봅니다. 누가 더 큽니까? 매출식이죠. 왜냐하면 매출식은 미리 다 사는데 이게 매각 안 되면 나 망하는 거야. 그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죽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집합투자증권의 현행 판매 가격 결정 방식을 왜 이렇게 말했냐면 판매 가격 결정 방식 그동안 많이 바뀌어왔거든요. 지금은 자 이게 정확하게 되게 웃기는 날짜예요. 1999년 9월부터 야 이게 9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9999 미래 가격으로 정해져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판매 가격 결정 방식은 미래 가격. 자 미래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매수를 신청했을 당시에는 내가 얼마에 사는지를 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 가격을 알고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식형의 경우에는 3시, 장이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내가 딱 보는 거예요. 이거 봐라. 오늘 아무래도 이거 장 많이 올라가겠는데 싶으면 나는 오늘만 올라가는 내일도 올라가겠는데 싶으면 내가 오늘 딱 2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3시 전에. 3시 전에 2시에 딱 청구를 해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내일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근데 만약에 오늘 거 다 봤어. 3시에. 와, 브라보. 100포인트 올랐는데 사야지? 가격 다 알고 사면은 가격 알기 전에 위험하게 산 놈하고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종가가 나온 다음에 산 이놈은 3시 이후에 산 이놈은 오늘 종가가 아니라 내일 종가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매수를 할 당시에는 나는 종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내가 청구한 다음에 결정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미래 가격인 거죠. 이것도 우리 다 공부한 거잖아요. 자, 판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집식은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모집식은 판매사가 돈을 미리 내지 않지만 매출식은 미리 내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매출식은 판매사의 부담 크다. 1번, 2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매각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매각 부진에 따른 금리 변동 리스크를 다 뒤집어 쓰는 방식은 모집식이다. 뭔 소리입니까? 이때까지 뭔 얘기 들었습니까? 매출식이 되겠고요. 자, 모집식은 추가형보다 단위형에 더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또 추가형, 단위형 다 까먹으셨죠. 추가형이라는 것은 추가할 수 있다는 거고 단위형이라는 건 추가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언제든지 간에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간에 환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없는 걸 말하고요. 반대로 단위형은 만기가 존재하는 거죠. 만기가 엄격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만기가 딱 있고 중간에 중도에 환매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게 단위형이죠. 그래서 모집식은 추가형보다는 단위형, 중도에 환매나 가입이 안 되는 이게 더 적합하다? 맞죠. 그죠? 왜? 딱 모아놓은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단위형에 더 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자, 기준가격 적용에 제외해서 미래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미래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최초 설정 설립이에요. 최초 설정 설립 이날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두 번째, MMF를 판매하는 다음의 경우인데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반드시 이건 MMF를 판매할 때입니다. 판매할 때 그날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어떤 경우냐? 내가 금융상품을 매도했거나 환매를 하면서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자, 내가 들어올 돈이 있는데 이건 이미 내가 이틀 전에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돈으로 매수하기로 이미 예약한 거지. 예약. 그럼 내가 예약했을 당시에는 오늘 종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예약한 거니까 나는 오늘 신청한 게 아니라 이틀 전에 신청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오늘 청구가 들어가더라도 오늘 가격으로 해주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으로 그다음 MMF를 사기로 한 경우. 그죠? 자, 이런 경우에도 당일 가격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평형기금의 경우에도 우리가 당일 가격이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미래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미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매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뭐 배웠냐면 당일 가격이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 배웠죠. 그 첫 번째가 펀드가 최초로 설정될 때, 두 번째가 MMF를 판매하는 경우에 세 가지 결제대금으로 매수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급여 등 정기적인 금액으로 MMF 매수할 때 외국환 평형기금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당일 가격이 적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그 미래 가격이 적용된다고 했는데